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은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수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제대로 검토한 정책이 맞긴 한 걸까요? 일단 내놓고 논란이 커지면 물러서는 식으로는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긴 어렵겠습니다. 극한 폭염이 드디어 한풀 꺾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경보는 폭염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그렇다고 무더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30도 중반, 그러니까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해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항공기 운항도 무더기로 취소된 가운데 오늘까지 최대 5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격차를 벌였는데 후보들은 이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 고가 매물이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매매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지원과 함께 준공업지구 활용 등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극심한 경제 위기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란 문제를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의 반관영 매체는 모스타바의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를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 대신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전역, 영남 일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높은 파도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됐고 강풍에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덮치면서 소방대원들의 긴급 복구가 이뤄집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20m의 강풍에 제주 산지와 서귀포, 추자도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은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본선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항로 운항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멈췄습니다. 남서쪽 먼 해상에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최대 80mm의 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요. 열기에 데워진 하천과 호수에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양호와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은 물론 도심 하천에서도 녹조가 관찰되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호수 가장자리가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띠를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유해 남조류, 즉 녹조가 발생한 건 올해로 4년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물순환 장치를 설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범위가 크게 줄어 취수원 오염 우려는 없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봄 붕어 떼죽음 사태를 겪은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녹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죽어나가고 그래요.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쏘가리 같은 거도 주낙 놓으면은 쏘가리도 죽어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도 비상입니다.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호수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낀 때지 지금. 최고 꼈대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폭염과 가뭄이 겹친 영남 지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화호는 취수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했고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과 이어지는 도심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유속이 느린 하천 가장자리마다 녹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투명 컵에 이렇게 담아보면 녹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마치 녹차 라떼를 연상시킵니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전국 곳곳의 하천과 호수는 이처럼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호수와 하천에서 시작된 녹조와의 싸움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비싸요. 근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어요.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수도권 상공에서 신기한 현상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정체불명의 빛나는 물체부터 마치 칼로 잘라낸 듯 일직선으로 그어진 거대한 구름 장막까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조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맑은 하늘 한가운데 하얗고 작은 점 3개가 둥둥 떠 있습니다. 서서히 대열을 바꾸며 움직이는 모습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연상됩니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반짝이는 빛이 3개 정도 보이길래 급하게 촬영한 거예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급가속이나 직각회전 같은 비현실적인 고속비행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고도 상공에서 바람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는 대형 풍선이나 드론 기체가
태양광을 강하게 반사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근 시흥상공에선 또 다른 기이한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층이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히 일직선 경계를 이루며 하늘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 장막의 정체는 기상학적 전선 구름 현상입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전선대가 만들어진 건데요. 둥풍이 밀어붙이는 경계면을 따라 구름이 형성되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는 하단부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선명한 일직선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공을 뒤덮은 선명한 구름 장막과 강한 햇빛 반사가 만들어낸 미상의 빛점들, 무더위 속 밀려든 동풍과 강한 여름 햇빛이 만들어낸 수도권 상공의 이색 풍경은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신기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박빙 승부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제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방선거 책임을 고리로 계파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친명계 서미화 후보는 팀 정청래에 민주당을 맡기면 총선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고 김용 후보는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켜놓고 왜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이긴 곳은 자기가 잘해서 진 곳은 대표를 탓하는 이중잣대라 규정했고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에 사과하지 않으면 적반하장이라 쏘아붙였습니다. 공방 속 김영호 후보는 험한 말로 비난하며 반사이익을 취하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고 임미애 후보는 땡볕에서 고랭지 배추를 갈아엎으며 피눈물 흘리는 농민을 생각해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며 양측에 자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업지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복합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0여 건에서 9일 6만 2,500여 건으로 2,100여 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한두 개씩 뭐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아주 특별하게 뭐 없어요. 워낙 뭐 저기 없으니까.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펜식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또 준공업지구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물레동과 성수동 등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국민의 입법 의견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웹사이트를 보면 시가 45억 원 정도부터 부담이 껑충 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2,2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실거주 인정 요건을 넓혀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이번 달 말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전까지 당정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인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 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강경 요구에 신중하고 또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추가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 등 조건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이란의 요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돈이 완전히 떨어진 이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군인들에게 줄 돈도 없다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거하기 전에 이란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발언입니다.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잘 해결되곤 한다,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마치 체스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이란이 미국을 향해 전쟁 피해 배상과 중동 지역 내 미군 철수 등 6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단 협상 여지를 열어둔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곤혹스러워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은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과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AP통신은 모즈타바가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다면서 1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이 찍힌 시간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공개됐던 모즈타바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즈타바는 지난 2024년 이슬람 율법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찍힌 영상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RNA 통신 등 이란 국영 매체들은 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난달 말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만나 경제와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흘 전 하메네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란 반체제 매체에서 보도된 모즈타바 위독설 등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문을 불식시키고 최고 지도자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향해 전쟁 피해 배상금 등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آمریکا به هر حال آنچه که نقض کرده در یادداشت تفاهم رو جبران نکنه امکان شروع مجدد مذاکرات وجود نداره. 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우위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지난 6일 발표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 전쟁과 테러 분야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상 동률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는 2024년 12월 해당 질문을 시작한 이래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건 처음이라고 짚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폭스뉴스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로 앞섰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뿐 아니라 글로벌 관세 부과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생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관세가 고물가 주범이란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식료품값과 기름값은 여전히 기대보다는 높다면서도 걸프 지역 상황이 해결되도록 조처를 한 만큼 대폭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물가 지표가 둔화 양상인데다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며 무역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안을 거부하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이는 철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지난달 하마스가 동의한 15개 항의 평화 문건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박빙의 선거를 앞두고 가자지구 작전 중단을 반대하는 연정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배치됐다며 한국의 방공망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절실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드론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초에 수천 명 수준이었던 파병 북한군 규모가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까지 늘어났다며 이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방이나 병원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난폭운전과 잦은 사고는 물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 목숨을 앗아간 사고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고를 당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살폈어야죠. 아픈데 하나 없는 건강한 애를 그렇게...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 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지 씨는 엉뚱한 사설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4대 보험을 안에 들어놓고 기사가 뭐 100% 채워주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태우고 된 모양이에요.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이는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사고에도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리는 법 못 받고. 건강지침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만나는 게 소리를 보고 싶고 소문 갔다가 오니까. YTN 김혜린입니다.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범행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결과 달아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지난 7일 저녁 8시 반쯤 인천 갈산동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3프로TV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개인정보 46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3프로TV는 공식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을 비롯해 일부 회원의 주소와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전북 전주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선 배관 누수로 고층 아파트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어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북 전주시 송청동에 있는 농수산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닥다닥 붙은 점포로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한때 인근 소방서 자원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 계단실에서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연신 나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수색동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누수는 16층과 17층 사이에서 발생한 거로 추정되는데 천장에서 쏟아진 물이 복도와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수십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6층 일부 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물소리가 막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전등, 에어컨,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 있는 게 쪽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요. 불과 한 10분 만에 바닥에 한 발목까지 전체가. 감전사고를 우려해 전기를 차단하면서 승강기가 멈추고 냉방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소방 배관이 터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광주 광산구에선 달리던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다른 승용차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SUV가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쓰러진 나무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를 덮치면서 유리창과 범퍼 등이 파손됐습니다. 광산구청은 가로수 뿌리가 썩어 쓰러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되는 등 폭염의 기세가 조금이나마 약해졌습니다. 덩달아 이틀째 열대야도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이 한낮에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26.6도, 서울 2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3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이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해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항공기 운항도 무더기로 취소된 가운데 오늘까지 최대 5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격차를 벌였는데 후보들은 이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극심한 경제 위기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란 문제를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반관영 매체는 모즈타바의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서울에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집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 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물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100만 명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에 한 채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리에는 벤치가 나뒹굴고 가로수는 당장 꺾여 나갈 듯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요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 사람이 똑바로 서 있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위력입니다. 现在呢，我们已经处在台风中心附近，受到台风眼墙的影响，整个玉环正在经历着特大暴雨，阵风达到了16级。 저장성뿐 아니라 상하이도 태풍 영향으로 이미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은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고속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사 현장 작업은 멈췄지만 태풍에 노출된 시설물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풍의 위세에 동부 연안 주민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최대 50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지겠지만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태풍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댐 방류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벌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서울의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10곳 가운데 6곳이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지난달 서울 3개 상권 매장과 수도권 6개 복도형 아울렛 매장 등 1,179곳의 매장을 확인한 결과 57.2%인 669곳이 냉방 중에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채로 냉방을 하면 냉방에 드는 전력이 1.7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TK 순회경선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순회경선에서 김 후보가 48.54%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강원 TK 순회경선에서 7.06% 득표율을 얻으면서 누적 득표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은 물론이고요. 최고위원 판세 역시 아직까지 안개 속입니다. 개파간 설전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신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출마하러 나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11곳을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신천지라는 오물 가짜뉴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엇박자를 넘어서 당기려고 할까 봐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당정 일치, 당이 먼저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하남에서 안산에서 100만 넘는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잇단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험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추가 조율을 예고했습니다. 공급을 두곤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하우스 논란을 고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신속한 공급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가 가용 부지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그린벨트와 용산 공원 등을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협조 필요성도 촉구했습니다. 용산 공원의 경우에는 이미 1월 달에 공급 대책이 나올 때 제안을 당에서는 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규제한 결과 선호 지역 공급이 막힌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 차례 제안한 뒤 걷어들인 펫버스 청년 임시주택 논란도 재소환하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폐버스 개조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당정 조율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례 부동산 공급 마라톤 회의를 연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간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관련 부처와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정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투표도 하기 전에 투표자 수를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직전 대선과 총선까지 범위를 넓히면 110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기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이를 실제로 기록한 시점입니다. 서울 양천구 한 투표소에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숫자가 12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기록한 시간은 오후 1시 29분이었습니다.
91분이나 앞서 기록된 건데 30분 전에 기록된 투표자 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전국에서 47곳, 직전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합치면 무려 117곳에 이릅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 조작이라 꼬집으며 선거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만큼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입력 정황이 여러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선관위 서버 기록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간대별 입력 수정 기록과 서버 접속 로그, 내부 메신저와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곧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선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공소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기소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할 거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장관 등 주요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리수순에 접어듭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관저 의혹 부실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 관저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관저 공사 의혹은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조만간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에서 중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처분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더디다는 혹평에 헤비테일, 즉 후반 집중 전략을 공언해온 특검팀이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종합특검의 최종 성적표는 공소제기 규모보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더 중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지난달에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직접 수사를 받는 경우만 45건에 달했는데 경찰은 그동안 조직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거듭 고개를 숙인 경찰은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찰관이 최근 3년 안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11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현황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야 드러났습니다. 먼저 117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
피혐의자로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찰관 가족이 수사나 조사를 요청한 사건들인데 두 경우 모두 대부분 일선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117건 가운데 경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경찰관이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관리 미비가 재차 확인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스스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사건 수사에서 빠진 경우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44건을 이미 다른 경찰관서로 보낸 경찰은 다음 달부터 같은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건데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줄어들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준공업 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과 당국의 규제 강화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습니다. 삼립이 다음 달 1일부터 빵 제품 50여 종의 가격을 평균 9%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 하나로 유통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 문제를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과 반쯤 협상하고 있을 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돈이 완전히 떨어진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군인들에게 줄 돈조차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란의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의 반관영 매체가 모스타바의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AP통신은 모스타바가 이슬람 율법을 강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다며 10초 분량의 영상,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찍힌 시간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3월에 공개됐던 모스타바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스타바는 지난 2024년 이슬람 율법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에 찍힌 영상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철군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15개 항의 문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합의한 평화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ישראל שוללת את מסמך 15 הנקודות. שמעתי שאומרים לא אמרתם, אמרנו, אבל הנה אני אומר עוד פעם, ישראל שוללת את מסמך 15 הנקודות. 특히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합의한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צה"ל לא יבצע נסיגה כלשהי עד פירוק החמאס מנשקו. וכשאני אומר פירוק החמאס מנשקו, זה אומר הנשק הכבד, הנשק הפחות כבד והנשק הקל, כל הנשק. 미국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5개항 합의안을 위대한 성과라고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합의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평화를 꿈꿨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طبعا احنا يعني انصدمنا في اللي هو رفض نتنياهو بخطة ترامب. كنا بنين الامل عليها انه ينتهي الحرب وينتهي القتل. 알자지라는 이번 거부 선언이 10월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올해로 창설 60년을 맞았습니다. 혹서기에도 우리 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난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방송사 중 처음으로 T-50B 고개 비행 훈련에 동행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B입니다. 2011년부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온전히 같은 기종으로 이렇게 특수비행팀을 꾸린 건 세계에서 우리 공군이 유일합니다. 편대비행에 참가한 6대 가운데 5번기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비행에 앞서 급격한 선회 기동에 대비해 중력의 6배를 견디는 가속도 내성 훈련과 저산소 적응 훈련, 비상 탈출 훈련을 거쳤습니다. 1번기 지휘에 따라 이륙과 동시에 일사불란한 오각형 대우가 형성됩니다. 시속을 수백 킬로미터로 끌어올려도 한 몸처럼 정교한 밀착 비행을 유지합니다. 몰아치듯 이어지는 수직 회전 기동,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입니다. 최소 700시간 넘는 비행 경력과 항공기 4대를 지휘할 수 있는 선대장 자격을 갖추고 모든 비행 훈련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조종사관이 블랙 이글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딪힐 듯 아찔한 고개 비행은 끝없는 반복 훈련과 동료가 약속한 대로 움직여줄 거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배면 비행과 최고난도 교차 기동은 최대 중력의 8배 압력을 견디는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일반 분들을 후방석에 태운 거는 처음인데 이게 정말 기성 조종사들도 힘들어하는 비행이어서 저에게도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람용 특수비행은 최저 150m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추락을 포함한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관람객이나 민가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게 블랙 이글스의 제1원칙입니다. 20분 남짓 에어쇼를 위해 조종사는 물론 정비 안전요원과 특수촬영, 홍보팀 등 부대원 10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신과 자긍심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6년) 창설된 블랙 이글스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굵직한 국제 에어쇼에서 주목받는 특수비행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코 에어쇼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행사에서 우리 공군력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패전일을 앞두고 경내에서 군복과 군사장구 착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사무소는 지난 7일자 경내 복장 등에 관한 안내 공지를 통해 신사 내에서 코스프레 복장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복이나 군사장구 착용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는데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을 앞두고 군장을 한 우익 세력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발언과 행동에 나서며 충돌을 빚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자사 여러 제품군에 중국 창신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창신 메모리와 부품 공급 관련 초기 논의를 벌여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며 미국 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중국산 메모리 제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4.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폭염주의보 속에 33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지난주보다 약해졌지만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호남,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27.6도, 부산 26.5도, 서울은 24.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영남 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속초와 강릉이 한낮에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말복이 들어있는 이번 주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